예, 반갑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좀 많이 피곤하시죠? 좀 몸 좀 이렇게 조금 움직이시고 강의 바로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입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도 있고요, 교육 과정의 변화도 있고요. 학습법 못지않게 이런 제도적인 또는 이런 인구수에 의한 이런 변화들을 잘 간파하셔야 또 나중에 입시를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수의 변화예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인구가 급감을 합니다. 인구 절벽의 첫 번째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또 한 번 이제 중3, 중2에서 한 번 더 인구가 급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에서 또 한 번 인구가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전년도 지금 대학교 1학년 학생들에 비해서 실제로 한 10만 명 이상, 아마 수능을 보는 학생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13만 명 정도가 줄어들 것 같아요. 지금 2학년이 수능을 응시하면요. 그럼 13만 명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 서울권에 있는 인서울대학의 총 인원수, 신학대학까지 해서 다 끌어모았을 때 인서울대학의 인원수가 7만이 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올 고3, 고2 학생들이 현재 대학교 1학년 학생들보다 13만 명이 적다는 얘기는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인서울대학이 2배가 늘어난 거죠. 그만큼 조금만 신경 써 준다면 인서울 쪽에서 상당히 가능성이 많은 것이 현재 2학년 학생들이고요. 전체적으로 봐도 전국적인 대학의 모집 인원이 전문대 포함해서 한 50만 명쯤 된다면 지금 학생 수가 45만이 채 안 되는 그 숫자니까 결국에 대학 모집 인원보다 10만 명 정도가 적은, 그래서 오히려 대학과 학생의 입장이 가불관계가 바뀐 이런 상태라는 점을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변수가요. 학교들의 이제 변수가 생겼어요.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와 전교생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지역에도 최근 몇 년 내에 학생 수들이 굉장히 급격히 줄어서요. 지금 서울에도 한 학급당 16명, 17명 이렇게 되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졌고, 또 학생 전체 수도 한 두세 반씩 줄어서 10개 클래스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8개, 6개 이런 식으로 가는 이제 소규모화되는 학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내신 성적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죠. 내신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학생들 중에 4%만 1등급이니까 그동안 1000명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라면은 40명까지 1등급이었지만 500명으로 줄면은 20명만 1등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실제로 얼마나 변화가 있는가를 직접 학교들별로 몇 가지를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등급이 줄어들고 또 비율이 이제 커지니까 2등급에서는 더 많이 줄어들고 3등급에서는 더 많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 보시면은 지금 2학년 학생들의 그러면 결국 이것은 학교 안에서도 내신이 높은 학생들의 숫자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수능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응시 인원을 대비해서 분석을 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수능에 가장 많이 보는 과목이 국어죠. 물론 이제 1학년은 이 국어조차도 나눠져서 보겠지만 지금 2학년까지는 하나로 돼서 이제 국어를 보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로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줄어드는 인구만큼 계산해 보니까 지금 지금 현재 대학교 1학년, 현재 대학교 1학년에 비해서 올해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본다면 1등급이 2,000명이 줄어들고, 그리고 올해 고3에 비해서 2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는 1등급이 또 2,000명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등급을 받기가 좀 어려워지는 구조. 그럼 결국 내신에서도 고득점이 높은 내신이 나오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수능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기가 힘든 구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런 입시 환경의 이제 변화들에 대해서는 예, 안 넘어가네요. 변화들을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도 한번 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집 인원을 보시면은 지금 올해 고3 학생들 2020 입시라고 하는데 올 고3 학생들은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이 24.5%, 수능 위주가 19.9%인데 지금 2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능 위주가 조금 늘어나 있는 그런 구조가 돼 있고요. 지금 1학년 학생들은 수능 위주를 조금 더 늘려서 아마 30%까지 급격히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와중에 논술이 약간 줄어들고 있고 교과 전형은 뭐 줄어들기가 좀 어려운 구조고요. 이걸 좀 전국적으로 살펴보면요. 예, 서울 지역은 이제 교과 비중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고요. 지방으로 갈수록 교과 전형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 지역을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면은 거의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지방 쪽에서는 뭐 부산대나 경북대 정도 논술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논술은 인서울에서는 이제 논술과 학생부 교과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학생부 종합과 정시는 상당히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변수. 그러니까 내신 성적을 받기가 어렵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높은 등급이 나오기가 어렵고 이런 구조 속에서 서울권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과 정시 수능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 이런 이제 조건들의 변화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뭐냐면 올해 2학년 학생들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모습이죠.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은 학생의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라 이거예요. 학생의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라. 되게 좋은 말 아니야? 이렇게 느낄지 모르는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가 있죠. 학생부 종합전형을 많이 뽑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학생이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가를 보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지원한 학생이 기계공학과 입장에서는 물리 1, 물리 2까지 이수하고 들어오면 우리 기계공학과에 왔을 때 상당히 잘 적응한다라고 판단을 사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고3 학생들까지는 학생들의 선택권보다는 그냥 학교가 지정한 과목을 그냥 배우는 거였어요. 그러면 나는 물리 2를 듣고 싶고 나는 물리 2를 듣고 기계공학과를 가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는 물리 2가 개설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대학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대학에서 볼 때도 너는 물리 2까지 듣고 싶었으나 네가 속해 있는 고등학교가 물리 2를 안 하니까 너는 물리 2를 못 들었구나 이해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2학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2학년부터는 선택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럼 선택을 보장한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식이냐? 학생 수가 적더라도 희망하는 과목 개설을 희망하는 학생 수가 적더라도 학교에서는 최대한 개설해 주려고 노력해라.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두 번째는 만약에 도저히 그 학교에서 특정 과목을 개설할 수가 없으면 인근 학교 중에 그 과목을 개설한 학교로 애를 그 시간에 보내라.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가가지고 강의를 듣고 이수할 수가 있어요. 이제 거점형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것이 안 된다면 인근에 아무 학교도 그 과목을 개설한 학교가 없다면은 여러 학교들이 모여서 각 학교에 조금씩 희망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걔들을 주말이나 아니면 방과 후에 모여가지고 강의를 개설시켜라. 장소 제공하고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만약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강의를 개설할 테니까 그거라도 이수해라. 이수할 수 있게 해놔라. 그러면 이제는 학생의 선택권을 국가가 최대한 보장해주는 체제로 갔잖아요. 그렇다면 물리2를 안 들었던 학생이 과거에는 너희 학교에 물리2가 없어서 안 들었구나 하지만 이제는 물리2를 들을 수 있는데 안 들은 게 되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또 개정교육과정 이해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과목을 선택 과목을 찾아서 들어야 되겠고 어떻게 이수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실제로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마 특히 여기 1학년 학부모님들 또 여기 혹시 중3 부모님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3 학생들 되게 고민이 많아요. 어떤 학교에 가야 되나, 어떤 학교가 내가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 주나 이런 것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런 실정이잖아요. 그랬을 때 대학에서 지금 응답을 했어요. 대학에서 진로 선택 가이드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서울대, 숙명여대, 지금 명지대 이런 대학들이 이미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은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보신다거나 아니면 대학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학교에 가면은 진로진학실이라든가 3학년 교실에 이런 책자들, 대학에서 온 책자들이 있으니까 한 번쯤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좀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도 원칙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과목, 배우고 싶은 과목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근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게 왜? 분명히 하고 싶은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좀 물어보시면 너 뭐가 하고 싶니? 이런 얘기를 이제 물어보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아이들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아요. 예. 도대체 너는 하고 싶은 게 뭐야? 넌 무슨 전공하고 싶어? 막 이렇게 이제 다그치면은 더욱더 힘들어지죠. 사실은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던 세대인데 지금은 진로 교육이 강화돼서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 만드는 거냐?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하고 싶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확신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과목 선택의 1순위는 하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순위는 약간은 방향성을 두고 찾아가는 거죠.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 부분이 생긴다면 그 방향성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 3순위는 그건 잘 모르겠고 하고 싶은 거 잘 모르겠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세상에서 얘기하는 시중에서 얘기하는 어떤 직업이 전망이 밝다더라 내지는 어떤 전공이 좋다더라 하면은 그걸 결정해 놓고 거기에 한번 따라가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선택 과목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경우에는 마지막 방법은 대학에 초점을 맞춰서 대학 입시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선택 과목을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을 해도 뭐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 과목 가이드북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지금 서울대학교거든요. 서울대학에서는 과목 교과별로 요런 과목들을 좀 듣고 뭐 와라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 일반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듣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그냥 그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간략하게 올려놓은 거니까 그냥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선택 과목을 했을 때 대학은 뭐 정식 서울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가 원하는 과목들대로 이수를 하게 되면은 정시에서 가산점을 주겠다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너무 쉬운 과목만 계속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과목만 하라 그러니까 체육, 스포츠와 건강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가 그냥 즐길 수 있는 과목들 물론 꼭 그게 즐긴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쉬운 과목 내지는 대학에 와서 활용할 수 없는 과목만 들을까봐 서울대학에서는 미리 그건 아니고 좀 공부할 수 있는 과목 이런 어려운 코스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코스들을 밟아오면은 점수를 주겠다는 이런 가이드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변화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식이 또 바뀌었어요. 정말 변화가 많죠. 지금 2학년, 1학년은 무슨 죄가 있는지 이렇게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방법이 지금 1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일단 자율활동이라든가 수상사항이라든가 종합의견 같은 경우는 글자 수를 줄이거나 기재하는 숫자를 줄였죠. 그래서 자율활동과 종합의견은 글자 수를 줄였고 수상은 아무리 많은 수상을 하더라도 한 학기에 한 개만
대학에다가 보낼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이 수상이나 자율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선생님들이 과장을 한다거나 또는 과잉된 수상이 많아진다거나 한 것을 그것에 대한 이제 병폐가 늘어나면서 그것을 이제 억제하는 이런 취지로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희망 사항하고 봉사 특이 사항도 없애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예 진로 희망 사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생활기록부에다가 지금 2학년까지는 살아있죠. 생활기록부에다가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 의사, 3학년 때 보니까 의사가 되기가 자기가 어렵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그러면 비슷한 거 뭐 있을까? 생명과학 뭐 이렇게 쓰게 되면 대학에서 혹시 나의 속을 알까? 들킨 것처럼 1학년 때 의사 이놈 실력이 안 되니까 생명과학으로 의도적으로 바꾼 거구나 이놈 하고서 대학에서 혼내줄까 봐 그렇게 걱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예 없애라 해가지고 지금 삭제가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봉사 역시 좀 특이사항에 과장된 학생을 너무 과장돼서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도 삭제를 했습니다. 반면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활동하는 그 교과 세부 능력 및 특이사항은 엄청나게 늘려놨습니다. 늘려놓은 게 아니죠. 참 그대로 유지를 해서 상당히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기부에서는 지금 세특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내신 받기 어렵고 수능 최저 등급 통과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가 이제 감소가 되고 있고 또 출제 범위나 이런 것들도 실제 또 변했죠. 앞서서 강의 들으셨겠지만 그리고 이제 정시가 또 증가하는 패턴으로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입시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입시의 기본이 있는데요. 입시의 가장 큰 기본은 만족입니다. 만족. 입시는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대학에 가는 것을 굉장히 그 바람직한 방식으로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가 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데를 가면은 정말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내가 해놨던 것에 비해서 조금 못하면은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학생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모의고사 아까 전국연합 또는 이제 3학년 때 보는 모의수능 이런 것들은 전국적인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내가 전국에서 지금 몇 등쯤 하고 있다, 몇 %쯤 하고 있다, 이 위치에 따라서 대학을 선택하고 합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되고 따라서 평상시에 모의고사를 정말 성심성의껏 보셔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모의고사 왜 이렇게 봤어? 이거 내신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뭐. 그리고 대충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대충 보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저는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어요. 모의고사를 그냥 한 1에서 3등급 왔다 갔다 했던 못하는 학생은 아니죠. 내신 성적은 1등급 대 학생이었고 모의고사가 1에서 3등급 왔다 갔다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수능 끝나자마자 다음날 아침 일찍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수능을 굉장히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래? 몇 개 틀렸는데? 했더니 제가 가채점 해보니까 한 2개에서 3개 정도 틀린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자랑하러 왔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고려대학교 공대 논술을 보러 가야 되는데 보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능 점수를 봤을 때는 서울권의 중상위권 대학의 의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수준의 점수가 나온 거고 고려대 공대는 만약에 정말 그 본인이 수능 성적으로 정시로 가게 되면은 충분히 가고도 남는 성적이고 그러면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지원을 못 하잖아요. 그럼 수시 그것을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대 공대 논술 보러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갈 필요 없다. 고대 공대는 정시에서도 충분히 갈 만한 수능 성적이 나왔으니까 그냥 좀 쉬다가 정시 지원할 때 의대 지원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이렇게 모의고사가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해서 수능 이전에 연대 공대 논술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괜찮아. 너는 연대 공대 논술로 못 붙어. 떨어질 거야. 그 친구가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친구가 연대 공대를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고3 담임을 10여 년 이상 하면서 연대 공대를 붙으면서 그런 슬픈 표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친구를 처음 봤어요. 예. 입시는 만족입니다. 예. 그 만족은 결국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제 배치표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지는 게 배치표를 보면은요, 올 1등급 문과, 올 1등급이 이제 서울대부터 서성한까지가 이제 올 1등급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 2등급권이 이제 이 정도가 되고, 한 3등급은 이제 범위가 좀 크죠. 예, 11%, 12%부터 이제 23%까지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마다 있는데 이런 위치를 자기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평상시에 올 2등급이 나와서 중앙대 정도를 갈 수 있는 친구가 만약에 수시에서 뭐 국민대 정도를 붙는다면은 본인의 입시 만족도는 뚝 떨어지게 되는 거고, 평상시에 뭐 한성대 정도 갈 수 있는 친구가 입시에서 뭐 세종대 정도로 합격하면은 그 친구의 만족도는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만 입시를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연계는 또 이러합니다.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어느 자료든지 다 볼 수 있는 자료니까 이 정도로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감안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또 수능까지 가게 되면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고3 학생들의 수능 성적, 모의고사 수능 성적을 추적해 본 자료인데 시간이 갈수록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기 때문에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자료와 함께 내가 지금 현재 이 위치라 하더라도 약간은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3월 모의고사에 이 정도가 나오면은 이 정도 대학을 갈 수가 있게 되지만은 실제 수능으로 가면은 이 정도 대학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요 사이에 있는 대학을 적정이나 안정선으로 써준다면은 입시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시는 무조건 다 떨어지는 건 아닌데 대체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들을 보여주고요. 중하위권 학생들은 더 이상 이제 떨어질 곳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 찾아가면서 떨어지는 이제 놀라운 현상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느냐? 6개의 카드 수시에서 써야 되니까 그냥 두 개씩 하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상향 한 2개, 그다음에 적정 한 2개, 안정 한 2개 이렇게 쓰는 것이 좋아요. 안정을 너무 많이 써도, 적정을 6개를 다 써도 사실은 별로 좋지 않죠. 상향을 6개 다 쓰면 그 학생 인생에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아요. 예, 6번이나 고배를 먹는다는 게 얼마나 쓴 건지, 그 5번 떨어질 때까지, 4번 떨어질 때까지는 괜찮아요. 5번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얼마나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쓰진 마시고 상향을 한 2개 쓰면은 적정을 한 2~3개 정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적정을 또 6개를 다 썼다. 그래서 다 붙었다. 그때 또 미쳐요. 왜냐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니까. 예. 그래서 적당하게 높일 수 있고 낮출 수 있는 것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일단 기준은 모의고사 성적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시고 거기에 이제 상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부분이죠. 비교과나 교과의 어떤 내신 등급 이런 것들을 많이 상담도 받고 고민도 해보시면서 이제 골라 보셔야 되겠고요. 수시의 안정 지원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안정 지원이 정시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정시 모집 인원도 지금 2학년까지는 적기 때문에 수시 안정보다 정시에 최고로 높였을 수 있는 상향하고 비슷한 이런 수준이 된다는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안정을 잘 찾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내신 성적에서 석차 등급만 들어가요. 사실상 뭐 거기 봉사나 출결 점수가 약간씩 들어가긴 하지만은 거의 100% 그냥 교과 석차 등급으로 들어간다, 평균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가 있고 적용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서울권 대학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학교가 많이 있고요. 보통 이제 지방권 대학들의 경우에는 교과 성적만 보는 경우가 많고, 지방 국립대는 조금 더 복잡하게 학과마다 수능 최저가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해요. 서울권을 오시려면 뭐 이렇게 대학들, 고등학교
보시면 우선 이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과 성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과 전형에서는 광운대학교의 실제 사례예요. 광운대학이 2017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했어요. 두 개의 과목 합 6, 그러니까 3등급 두 개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었는데 그 당시에 합격자의 평균은 한 2점대 중반 가까이 갔어요. 물론 커트라인은 3등급 가까이 갔어요. 뭐 3등급 넘은 학과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없앴어요. 그랬더니 수능 최저가 약하지만 내신 좋은 아이들이 몰리면서 결국 1점대 후반까지 성적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재작년에 중앙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 글로벌 경영학과가 3등급 대 학생들도 일부 합격을 했어요. 커트라인권에서. 그만큼 수능 최저를 통과했을 때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을 떨구기 때문에 통과한 아이들끼리의 경쟁에서 최초합은 안 될 수 있지만 추합으로 끌고 올라가다 보면은 3등급 때까지도 합격하는 것이 교과 전형이고 거기에 핵심은 결국 수능 최저에 있다. 근데 앞으로 수능 최저를 잘 맞기가 어렵다 싶다?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인구수가 줄어서.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수능 최저가 통과되는 학생은 갈 곳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수능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수능을 열심히 해야지 된다는 것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은 1학년의 경우에는 아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학년은 이제 선택 과목이 더 많아지는데 그 선택 과목 중에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1학년의 진로 선택 과목은 절대 평가하기로 이미 결정이 됐어요. 절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와요. 그냥 A, B, C로만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의 등급은 아니에요. 일정 점수가 주어지면 그냥 그 점수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90점 넘으면 무조건 A. 그럼 100명 중에 80명이 90점 넘으면 80명이 모두 A.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이라 지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 전형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폐지하는 대학들도 지금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권 대학들은 교과 전형을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가닥을 잡고 있고요. 중위권 대학들은 이제 유지하거나 좀 보완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는 거고요. 뭐 하위권 대학들은 지금 학생들을 끌어 모아야 되니까 유지하는 쪽으로 어떻게 하든 이 교과 전형을 유지해서 학생들에게 입시 부담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중요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오신 분들 모두 입학사정관의 시각을 알려드리고 그 정도 수준을 갖도록 말씀드리겠는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지금 A와 B 두 명의 학생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A와 B 두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더 우수한가요? A 학생이 우수하죠. A 학생 5, 1등급이니까 우수하죠. 근데 B 학생은 2등급이 두 개나 되니까 A보다는 못하다. 물론 잘하는 학생이지만 A보다는 못하다. 근데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가 통째로 대학으로 가요. 그래서 대학에서 그 학생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읽어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학교 폭력으로 뭐 벌칙을 받은 것까지 다 기록이 돼 있고 그걸 다 대학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적도 마찬가지죠. 성적을 이 등급만 확인할 때는 교과 전형처럼 등급만 확인할 때는 A가 우수했는데 종합적으로 다 살펴보면서 그 중에 원점수를 살펴보니까 원점수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A 학생은 80점대를 받았는데 다 1등급 1등급이 되었고 그러니까 100점 만점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이 나온 학생이고 B 학생은 1등급은 2등급은 아슬아슬한 2등급인데 1등급을 보니까 100점 99점 확실한 1등급이더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A와 B 학생이 위에서 본 부분과 밑에서 본 부분 같습니까? 달라집니까? 달라져 보이죠. 석차 등급으로 말할 수 없는 내용들이 지금 원점수를 보니까 벌써 나왔죠. 이게 바로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석차 등급만 가지고 아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석차 등급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 내용 질적인 부분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찌 볼 때는 더 우수한 인재를 뽑아내는 전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A 학생은 정말 운 좋은 학생이 되는 거고요. B 학생은 아까운 학생이 되는 건데 과거에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았을 때는 A 학생이 무조건 유리했지만 이제는 B 학생이 A 학생과 경쟁해 볼 만하고 이길 수도 있다더라. 그럼 A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A 학생은 B 학생과 경쟁하지 말고 A는 교과 전형 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형을 설계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학업 역량에서 확실한 이제 차이를 보여주게 되죠. 이건 두 개 학교를 비교한 겁니다. 한 학교는 위에 있는 학생은 지금 영어 과목이 모두 1등급, 1학기, 2학기 모두 1등급이고요. 아래에 있는 학생은 지금 1학기에는 4등급, 2학기에는 5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평균만 봤을 때 위에 있는 학생은 올 A가 되는 거고요. 올 1등급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학생은 4.5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등급과 4.5등급 그냥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당연히 1등급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원점수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가로에 나와 있는 표준 점수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표준 점수라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표준 점수는 뭐냐면 그 학생들의 구성원, 그 학생들의 구성원의 성적을 분석해서 어떤 분포도를 갖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하고 뭐 이 세상에 뭐 인구가 적어서 뭐 이 세상에 저하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하고 둘만 있으면은 우리 둘이 사는 나라의 평균 재산은 뭐 한 몇십 조가 되겠죠. 예. 하지만 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값에 여기서 보이는 맹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바로 표준 편차라는 거거든요. 그럼 평균에서부터 학생들은 얼마나 벌어져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본 학생은 지금 25.5 뭐 이렇게 편차가 벌어져 있죠. 25.5, 25.3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상위권은 25.5 위에 있는 애들이고 평균적으로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하위권은 25.5다. 그러면 상위권과 하위권의 차이가 대략 50점 넘게 나는 클래스가 되는 거죠. 그 과목이 되는 거죠. 50점이라는 게 뭘까요? 50점이 갖고 있는 의미. 우리 한 문제 틀리면 2점, 3점 감점되거든요. 50점 차이 난다는 얘기는 2점짜리 25개 더 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다 틀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수행평가 30점, 40점짜리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 편차가 많이 벌어지는 이 교실은 어떤 교실이냐?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금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잠자는 교실이에요. 예, 그리고 일부 아이들만 눈 떠서 수업을 듣는 거고, 근데 그 일부 아이들 그 1등짜리 아이의 성적을 봤을 때 88점인데 1등이에요. 100점도 아닌데도 1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학생은 1등급이긴 하지만 대학에서 볼 때 과연 탁월한 학생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밑에 학생을 보시면요. 밑에 학생은 지금 표준 편차가 3.8이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런 표준 편차는. 그럼 아까 금방 얘기했던 대로 설명해 보면 여기는 이 학교는 지금 1등과 꼴찌의 차이가 불과 8.9점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 3문제 정도 더 틀리면 꼴찌 그룹, 3문제 정도 더 맞추면 1등 그룹으로 가는 거죠. 내신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거죠. 거기다가 지금 99점이 돼 4등급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100명 중에 99점짜리가 하나 틀린 1점 하나 나간 애들이 100명 중에 최소한 30명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냥 동시에 걔들을 다 4등급을 주는 거니까. 이런 구조를 보신다면 1등급만 대학이 뽑을 이유가 없는 거고 4등급이라고 해서 안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고민할 수 있을 텐데 일단 해야 될 실천. 첫 번째 실천은 뭐냐. 월요일 날 학교를 가면은 우리 학생들 옆에서 자고 있는 애들부터 깨우세요. 걔네 자고 있는 것이 네가 잠으로써 네가 공부를 안 함으로써 내가 내신이 올라가가 아니에요. 네가 공부 안 함으로써 우리 반의 표준 편차를 떨어뜨림으로써 내가 결국 손해를 보는 거예요. 걔들을 깨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뭘 해야 됩니까? 나는 100점 만점 중에 최대한
높게 맞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원점수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공부하든 상관없어요. 나의 원점수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원점수를 관리하고 옆에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이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성공하는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는요, 단순하게 그냥 요즘 깜깜이 전형이다, 어떻게 뽑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 이 안에도 규칙은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4가지의 그 기준이 있어요. 이 4가지 기준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면요, 이렇게 활용을 해요. 비율적으로 나눠가지고 우리 학교는 학업 역량을 몇 % 볼 거야. 우리 학교는 전공적 합성을 얼마나 많이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성적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학업 역량이 아니고요. 내신 성적이 상승을 했으면 상승한 이유가 있고 하락을 했으면 하락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상승과 하락에 의해서 단순히 학업 역량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승했을 때 과연 이 친구가 어떤 실력적으로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 듣기가 안 됐는데 자신이 노력을 해서 듣기가 돼서 영어 성적이 향상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 안에 내용적으로 어떻게 발전해서 성적이 형성됐는가를 보는 게 학업 역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대학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식적으로 떨어지는가, 아니면 정말 공부를 안 했는가, 아니면 이해를 지금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예컨대 1학년 때 1등급이었던 학생이 2학년에 가서 3등급이 됐어요. 살펴보니까 이 친구가 2학년 때 이과를 선택했네요. 이과를 선택하다 보니까 그 학교에는 이과는 수학과학을 잘하는 애들만 똘똘 뭉쳐 있어요.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석차 등급은 올라가지 않거나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겠죠. 이럴 때는 대학에서 볼 때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떨어질 수 있어. 왜냐하면 그건 상식이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공통과정에서 문과로 갔을 때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성적이 약간 오르는 듯한 또는 유지되는 듯한 것은 상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과로 갔을 때 약간 떨어진 정도는 역시 상식이에요. 그건 지금 현재 구조가 수학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이과로 몰리는 구조고, 수학과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대체로 영어나 국어도 못하지 않기 때문에 이과는 내신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문과는 순수하게 문과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음악, 미술, 체육, 연기 뭐 다양한 학생들이 끼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부보다는 좀 다른 특기를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끼어 있으니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또는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 학생이 내신 석차 등급이 올랐다고 해서 대학이 성적이 올랐고 학업 역량이 올랐네 보지 않고요. 이과 간 학생이 약간의 석차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 학생은 큰일 났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준은 뭐냐? 우리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이냐 아니냐 정도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1등급 받은 학생이 갑자기 7등급으로 떨어졌다.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거기서는 이제 감안을 하지만은 1등급이 한 3등급이 됐다.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고요. 전공 적합성. 전공 적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과목에 대한 적합성일 수도 있어요. 아까 기계공학과 잠깐 얘기했는데, 기계공학과를 가고자 하는 친구가 물리를 잘한다는 것은 결국 전공 적합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그와 함께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뭐냐면 계열 적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열 적합성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학습된 거예요. 문과와 이과로 갈렸을 때 문과 학생이 생각해야 될 부분과 이과 학생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다르거든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국사 선생인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만민공동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독립협회가 주관해서 종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부에 항의하고 건의하고 했던 그런 아주 유명한 그 사건이었는데, 만민공동회라는 그 글자를 애들한테 알려주는 순간 문이과의 반응이 달랐어요. 물론 문과 애들이 반응은 별로 없었는데 이과 애들 반응 중에 재밌는 반응이 나왔어요.
만민공동회를 쓰는 순간 한 친구가 선생님 정말 10,000명인가요? 딱 묻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딱 알았죠. 이 친구가 정말 이과생이구나. 예.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과라면 만민공동회, 문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 뭐 그런 거 있죠. 표현력이라든가 뭐 상상 이런 거, 창의. 그러니까 결국 만민공동회 만민, 많다는 뜻이구나. 두 번째,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 저들이 속상해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 거고, 저들이 희망하는 국가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문과라면,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0,000명일까?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은 얼마나 돼야 될까? 저 숫자를 어떻게 셌을까?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문과냐 이과냐로 학습된 모습인 거죠. 그래서 계열적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서 나오게 돼요. 이런 게 이제 계열적 합성으로 전공적 합성의 한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인성하고 발전 가능성인데, 인성 같은 경우에는 패스페일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은 그렇게 구체화돼서 점수화하기는 좀 어렵죠. 대학에 떨어진 이유가 못돼서 떨어졌다거나 착해서 붙는다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니까. 하지만 면접이나 이런 내용 하다 보면 이거는 안 되겠구나 싶은 부분이 존재할 수 있죠. 의대를 가는 친구가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학생의 점수를 떠나서 인성 부분 때문에 탈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학교 학생 하나는 내신 등급은 물론 다 좋죠. 다 1등급이었고 2등급이 몇 개가 끼어 있었지만 나중에 자신이 대학에 가서 서울대 의대를 붙었는데, 나중에 대학 가서 물어보니까 그 성실한 모습 속에서 어려운 공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너를 뽑았다라고 얘기를 들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인성 때문에 뭐 되는 경우도 있고 인성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성 자체가 점수화되기는 좀 어려운 구석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발전할 수 있는 것은 경험치가 많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런 부분이 발전 가능성이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학교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교과 외 활동도 참여하고 한다면은 이런 발전 가능성이 좀 많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학교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열심히 참여해도 발전 가능성을 평가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비율을 적용해서 선발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중앙대 다빈치 인재 전형을 살펴보면은, 여기는 한 가지 통합 역량이라는 걸 넣어가지고 총 5개, 20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신 성적이 매우 좋은, 학업 역량이 매우 뛰어난 학생이 여기서는 만점을 받았는데, 뭐 나머지에서는 뭐 비상식적인 어떤 봉사 시간이 3년 내내 뭐 10시간도 채 안 된다거나 뭐 이랬을 때는 이런 점수나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에서 낮은 점수를 받겠죠. 그러면은 그 학생은 내신이 높아도 중앙대 다빈치 전형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비율도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도 없고 추천서도 없어요. 그리고 학업 역량, 인성 두 가지만 딸랑 봅니다. 근데 자소서나 추천서가 없이 또 다른 분야도 안 보고 뽑게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학생을 한양대에 넣어야 붙는지 좀 감이 좀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는 거의 5, 1등급 학생을 한양대에 넣어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한 3등급 대 학생이 가가지고 붙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한양대 붙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은 이 학교의 구조가 평가 구조가 지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덜 분리가 돼 있어서 외부에서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에 누가 붙었다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축하해 주는데, 동시에 어떤 궁금증을 갖겠냐면 걔가 왜 붙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자소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자소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지금은 못 느껴요. 근데 막상 이제 수시 원서 쓰고 자소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오게 되면 여기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혹하는 경우가 많죠. 어디서 막 찌라시를 딱 봤는데 거기에 합격 자소서 막 이렇게 나오면 그거 막 가가지고 막 첨삭 받고 이러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자소서를 또 너무 완벽하게 자소서를 써오면은 대학 입장에서 이거 학생이 쓴 것 같지 않다 이런 평가를 또 실제로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자소서 첨삭해주는 학원에서는 일부러 자소서를 막 투박하게 써서 보내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자소서는 학생들이 활동만 잘해주면 얼마든지 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소서 쓰기가 어렵다는 것은 그 문장을 쓰는, 그러니까 글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고, 학생이 평상시에 3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이 원하는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자소서는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학습 경험이고, 두 번째가 뭐 교내 활동이고, 세 번째가 인성이거든요. 그래서 공부한 것, 그 다음에 활동한 것, 그리고 인성, 이렇게 세 가지를 묻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그 1번에다가 많이 써놓는 게 뭐냐면, 저는 사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사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는 사실은 대학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다가, 만약에 뭐 내신도 안 좋고 뭐 생기부 별로 안 좋은데 사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대학 입장에서 안타까워하죠. 차라리 사교육이라도 받지. 왜 얘는 이렇게 왔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석차 등급 올라간 거 아까 말씀드렸죠. 석차 등급은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은 석차 등급은 올라가는 거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석차 등급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석차 등급은 나의 실력보다는 구성원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대학이 그렇게 관심을 갖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교내 활동인데요. 교내 활동을 쓰라고 그러면은 상 받은 이야기를 쓰거나 동아리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써요. 근데 다 좋아요. 근데 어떻게 많이 쓰냐면 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기가 받은 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상은 언제 시작된 상이고, 이 상은 무엇을 잘해야 되고, 이 상은 몇 명한테 주고, 쫙 상에 대해서 쓴 다음에 저는 노력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그 상을 소개하는 소개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활동은 또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잘 읽어보면, 이 질문을 잘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앞에 의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의미. 그러니까 의미를 간과하고 활동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의미를 재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미를 아마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의미를 자신의 전공을 결정한 또는 인생의 변곡점, 이렇게 해석을 해보신다면 고등학교 생활 기간 중 너의 인생의 변곡점이 될 만한 활동이 뭐냐,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럼 인생 활동은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인생 숙제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숙제하다가 자신의 전공을 고민해 본 친구, 바뀐 친구도 있고요. 또는 뭐 인생 동아리 활동이 될 수도 있죠. 동아리 때문에 자신의 전공을 바꾸고 그 길로 해서 성공한 사례도 실제로 존재하죠. 그러니까 인생이 들어갈 만한 단어를 붙여준다면 두 번째 것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나눔 배려, 인성을 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성 부분은 실제로 그렇게 막 아주 깊이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대체로 많이 쓰는 부분이 뭐냐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중에서 갈등 관리를 많이 써요. 왜냐? 배려를 쓰려니까 민망한 거죠.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죠. 저는 누구를 이렇게 배려합니다.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부터 해서 나눔도 그렇고 다 오그라드는데, 갈등 관리는 해볼 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갈등 관리만 보면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갈등 관리를 통해서 친구들 간에 뭐 이런 관계들을 회복시킨다거나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의 자소서를 분석하고 첨삭해 보면서 느낀 것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아이들의 주변 아이들은 참 많이 싸우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등 관리를 많이 쓰는데 조금은 나눔 배려 협력을 좀 넓게 생각해서 그냥 친구들을 대할 때 내가 평상시에 어떻게 대하는가, 전학 온 친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는가, 또는 내가 학급에서 학급회의 같은 거 할 때, 발표를 할 때 다른 애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가, 아니면 그런 것 때문에 몇 번이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가, 이런 정도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폭넓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쓰려면요, 가장 중요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가 뭐냐면 생기부예요. 생기부가 잘 나와야 돼요.
그럼 생기부가 잘 나와야 된다는 건 뭐냐? 이런 이제 교과서 혜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과서 혜택을 보시면 김소월의 시를 읽고 떠오르는 이미지를 PPT로 만들어 그분들 앞에서 발표해서 큰 박수를 받았다. 이렇게 만약에 선생님이 써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대학이 궁금한 게 뭘까요? 여기서 그렇죠. 어떤이죠. 그 부분을 쓰는 거예요. 설마 하니 대학이 큰 박수 이게 관심 있겠어요? 큰 박수인지 작은 박수인지 아무 관심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선생님 그 생기부 전년도 거 한번 떼봐야지 딱 떼가지고 가장 실망하는 게 뭐냐? 세특에 칭찬이 없다는 거죠. 칭찬 필요 없어요. 그거는 교사가 학생을 그냥 칭찬, 그러니까 뭐 주관적으로 칭찬할 수도 있고 혼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그 수업 시간에 그 학생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대학은 궁금해하거든요. 그걸 모아서 여러 선생님들의 과목이니까 그 과목들을 모아서 보면 그 학생이 그려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대학이 궁금해할 만한 게 이거죠. 이미지를 PPT로 만들었다.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또 무엇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을까가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발표를 했다. 그럼 발표하는 방식도 다양하겠죠. 뭐 아이들 창의력 많아요. 어떤 친구들은 무슨 홈쇼핑처럼 발표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뭐 뉴스 리포터처럼 발표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 어떤 친구들은 그냥 딱 나와가지고 A4 종이 들고서 그냥 읽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학은 궁금한 거죠. 근데 이미지를 PT로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은 많은 자료들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연 김소월은 어떤 사람이고 김소월이라는 사람의 이미지는 어떻게 내가 그려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을 봤고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1번에서 요구하는 학습 경험이에요. 그게. 그래서 세특이 잘 나와야 된다는 게 그거예요. 세특은 이 정도만 나오면 돼요. 이 정도면 완벽한 거예요. 선생님 잘 써주신 거고 자소서에다가 바로 이 부분을 자기가 써 넣는 거예요. 이건 관심이 없죠. 큰 박수.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학습한 경험이라면 1번에 쓰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발견한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되면은 아까 의미 있는 활동 2번에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그것이 세특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세특을 근거로 자소서가 써지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 학교 생활이 불성실한데 자소서를 잘 쓰려고 노력하면은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합격 자소서 이런 거 찾으러 다니게 되고 잘못하면 사기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잘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자기소개서의 이제 대학 4번 문항인데요. 4번 문항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이 독자적 문항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미래 사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대학도 그렇고 대한민국 전체도 그렇고 요즘 가장 이런 지식사회나 대한민국 정부나 이런 데서 고민하는 것이 뭐냐. 뭐 공정도 중요하고 뭐 다 그 뭐 아까 뭐 우리 국회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하셨는데 교육계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 요즘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또는 자신의 선택을 주저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이 선택이 정답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주변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인이 안 될 때는 스스로 선택을 못해서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렸을 때 집에서 많이 선택해줬던 분, 엄마에 대한 의존도,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저는 이런 농담 아닌 실화를 들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길을 걷다가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혼을 내주려고 가서 이놈들 어린 놈들이 이렇게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라고 하니까 이 학생이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요즘에 그렇게 하면 안 된대잖아요. 예. 이 아저씨가 큰 용기를 먹고 근데 학생이 갑자기 주머니에 손을 딱 집어넣고 뭔가를 꺼내드래요. 그래서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기를 꺼내서 전화를 딱 하더니 엄마 나 담배 피우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담배 끄래 나 꺼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학생들 선택장애 심각합니다. 그리고 엄마 의존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미래 사회는 본인이 제발 선택하라는 거예요. 정답은 본인에게 있어요. 내가 이 책이 좋으면 그 책이 정답인 거예요. 내가 좋다는데. 그래서 보시면 독자적 문학, 고려대학이 학생을 선발해야 될 이유.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를 고려대학이 선발해야 될 이유. 난감하죠? 하지만 이거 역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뭐 고려대학교 뭐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어요. 각자 이미지가 다르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공부 잘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관심 많고 이미지예요. 저는 공부 잘하고 사회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고려대학의 인재는 그런 사람들이고 저 역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고려대학이 선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누구도 정답은 없어요. 자기가 결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서울대학 같은 경우 독서예요. 독서 3권 자기가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어려운 책을 찾아서 제대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쉬운 책을 한번 재해석해 보든지 하라. 그 서울대학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책의 종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내가 이 책을 읽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학생의 선택권을 학생의 그 자신의 자기주도성을 충분히 발휘하라는 게 대학의 입장이에요. 성균관대는 자기에게 영향을 끼쳤던 콘텐츠를 하나, 만화도 좋고 영화도 좋고 콘텐츠니까 좋다는 거고요. 카이스트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가 쓰고 싶은 거 써라예요. 이럴 때 애들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어려워하더라도 혼자서 결정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게 사실은 이 학종 안에서의 생각이기도 하고 교육계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 학생부 종합전형 오해와 진실이라는 게 있는데요. 학생 활동들을 많이 하면 좋으냐?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이거 앞서서 얘기했던 거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 활동들이 학업 역량이라든가 또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발전 가능성에 어떤 요소를 발전시켰을 때, 성장시켰을 때 의미가 있고요. 그저 반장을 했지만 1년 내내 한 것은 선생님 들어오시면 차렷 경례밖에 안 한 친구라면 당연히 써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뭐라고 쓰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상황, 그러니까 학급 회장이나 총학생 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급 회장한 그 아이가 총학생 회장을 한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체로 학급 회장했으니까 대학에 붙여주시오. 대학이 그것을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독서는 얼마나 해야 되나? 이것도 또 많이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독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하면 됩니다. 나는 도저히 책을 못 읽겠다. 나는 책 읽을 시간도 없고 나는 지금 급한 게 내 교과 수업 따라가는 것도 급하고 나는 거기에 더 만족한다. 그러면 그 학생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많이 하려고 뭐 억지로 거짓말 쓰고 이럴 필요 없어요. 면접 가서 독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 독서 특히 이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2단계 면접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면접할 때 입학 사정관들이 면접 들어가는 교수님한테 그래요. 교수님, 독서는 묻지 마세요. 독서는 또 애들 안 하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 독서 때문에 자칫하면은 다른 좋은 서류 평가가 좀 무마될 수 있으니까 독서는 묻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교수님들이 입학사정관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들 중에서는 놀랍게도 학생이 읽은 책에 저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실제로 그래요. 저의 제자 중에 한 명은 그 한동대의 이선영 교수라고 있어요. 얼굴 화상 입어가지고 선영아 사랑의 그 유명한 그 교수님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분을 너무 좋아했는데 한동대 면접 갔는데 그분이 직접 면접을 했어요. 면접장 가자마자 펑펑 울었대요. 그냥 너무 반가워서. 예. 근데 이제 어떤 책을 자기가 딱 썼는데 그 책 저자가 들어와서 내 책 읽고 무슨 생각했어? 저 안 읽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조심하셔야겠죠. 어쨌든 본인이 선택을 해서 자기의 역량만큼 하시는데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침에 한 15분 정도만 투자하면 읽을 수 있는데 그게 여유죠. 마음의 여유. 과제 연구 반드시 해야 되나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제 연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제 연구를 통해서 본인의 느낀 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과제 연구 제1저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 시간 얼마나 해야 될까요? 봉사 시간 뭐 600시간 하는 학생 봤어요. 600시간 해서 대단하긴 했지만은 600시간 한 만큼 그 600시간 동안은 공부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8등급이었어요. 예, 결국 대학을 못 갔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봉사는 자기가 역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겠고요. 그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입학사정관 초창기에 입학사정관들이 선생님들 모아놓고 그 서강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희가 봉사활동을 열심히 해서 학생을 뽑았다고 하면서 지방 학생을 얘기했어요. 자기 집에서 사회복지하는 그 복지관까지 2시간 정도 왕복 4시간 정도 걸리는데 꾸준하게 봉사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 정성, 봉사활동하러 가는 그 정성이 대단하고 진정성이 있어서 그 학생을 선발했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10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은 왕복 4시간을 왔다 갔다 하느니 그 시간에 공부해라 이래요. 바뀌었어요. 시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사범대, 교대 준비하는 친구들 초등학생 가르치는 봉사 그렇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복지관에 가가지고 이 지역에 공부 경제적으로 어렵고 누구 공부 도와줄 수 없는 초등학생을 소개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소개해 주잖아요. 그런데 학생 희망, 봉사를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은 많은데 봉사를 받아야 될 대상의 초등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초등학생이 시간에 맞춰서 여러 고등학생들에게 봉사를 받아요. 그렇게 되면 과연 그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게 봉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이 초등학생이 고등학생들에게 봉사를 한 것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학 전공과 연관성 높은 동아리가 있느냐? 물론 전공과 연관성 높은 동아리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죠. 이 동아리가 내 인생의 어떤 변곡점을 가져오게 했던 중요한 동아리라면 유리할 수도 있는데요. 동아리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자기가 고등학교 교과 시간에 못하는 것을 그냥 즐기는 거예요. 동아리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전 안타까운 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리학과 가고 싶은 친구가 고등학교 때 물리 뭐 실험 동아리를 했다. 오케이,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 간다면 합창반을 한 친구는 성악과를 가야 되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동아리는 자신의 취미 활동이고 고등학교 생활의 윤활유의 역할을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제연구는 1학년에 없애기로 했죠. 이제 못 넣기로 했죠, 아예. 이 학생은요, 일반고 학생이었고요. 내신 성적이 꽤 좋죠. 모의고사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생기부의 양은 보통 요 정도 되는 학생들 아까 그 봉사 그렇게 많고 이렇게 되면요. 보통 한 20장 넘어가거든요. 이 학생은 17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태 상황도 그렇게 썩 완벽한 건 아니에요. 개근도 아니었고요. 수상을 보시면 대회 나가서 받은 상 8개, 표창장 하나 정도 받았고요. 임원 경력 같은 경우 누가 뽑아서 임원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학급의 학습부장 있잖아요. 반장 뽑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 봉사부장 누가 할래? 그럼 저요. 뭐 학습부장 누가 할래? 그럼 저요.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학습부장만 2번 한 거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보면은 그렇게 맥락도 없어요. 1학년 때는 그냥 유럽 문화반이라고 해서 그냥 뭐 동아리라기보다는 뭐 그냥 모여가지고 앉아서 뭐 선생님한테 뭐 유럽 이야기 듣고 하는 그런 정도 수준의 동아리고 2학년 때는 이제 신문 스크랩 그러니까 세상에 이걸 동아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모여가지고 신문 찢어가지고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했어요. 그리고 1학년 때 자율 동아리 2개 정도 했는데 맥락이 없어요, 별로. 독서 활동 1학년 때 한 10권, 2학년 때 10권, 13권 읽었고 3학년 때 딸랑 1권밖에 안 읽었습니다. 봉사는 더 심각해요. 1학년 때 34시간, 2학년 때 25시간. 이 가운데 학교에서 한 봉사가 10시간이 넘어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수업에 맞춰가지고 수업 시간 안에 하는 봉사가 10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인이 한 건 한 15시간 안팎을 한 거고요. 3학년 때 봉사 딸랑 1시간 했어요. 이것도 학교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 한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이 서울대 국교과에 수시로 일반 전형으로 붙었어요. 예. 왜냐? 이 친구가 교과 성적이 1.3등급인데 이 등급의 내용을 보면은 1학년 때는 한 3등급대가 많은데 2학년 때부터는 5, 1등급 막 찍었는데 그 5, 1등급도 거의 99점, 100점, 98점 이런 식으로 찍었거든요. 학업 역량이 확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 활동과 이런 것도 화려하고 이런 것만 너무 보실 필요가 없어요. 가서 결국 원점수 관리 잘하고 학교에서 발표 수업 이런 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면접은 학생들마다 좀 이제 차이가 있긴 한데요. 면접도 제가 해보니까 세 종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원래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금 같이 좀 연습 많이 하면은 잘해주는 친구들이 있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는 친구들은 면접 없이 뽑는 전형 많이 있거든요. 지금 면접 없이 뽑는 전형이 서강대, 성대, 이화여대, 중앙대, 뭐 홍익대 면접 없이 뽑는 학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에 자신 없으면 면접 준비를 좀 안 하면 돼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면접이 있다면 면접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류 점수는 김서류가 높지만 면접은 이 면접 학생이 높네요. 이것을 서류 50, 면접 50으로 비율적으로 해서 점수를 환산하니까 서류 점 50대 50으로 반영할 경우에는 면접 점수가 높은 친구가 서류 점수가 높은 친구를 역전하는 현상을 보여줘요. 60대 40, 면접이 40%만 들어가도 면접을 잘한 친구가 유리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70대 30이 되면은 면접을 조금 더 잘해야만 서류를 이길 수가 있는 거라서 보통 이제 이 부분부터는 면접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80대 20이면은 면접의 영향력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면접을 하다 보면 모의 면접을 제가 좀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면접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남녀 차가 좀 두드러지게 나긴 해요. 물론 다는 아니고 여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면접을 좀 잘 합니다. 야무진 아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큰일 났습니다, 남자들. 예. 그래서 이제 여학생들하고 물어보면은 이거 분명히 활동한 것 같지 않고 이게 거짓말 내지는 이제 좀 부실한 것 같은데 좀 과장된 것 같아서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여학생들은 그 대답을 하지 않고 그와 유사한 자기가 한 것 쪽으로 유도를 해서 마치 그럴싸하게 그건 안 했지만 다른 건 했으니까 그걸 못 물어보게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면접관을 설득시키는데 그래서 안 한 것도 한 것처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남학생들의 경우는 분명히 한 것 같아서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했나 대견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학생들은 자기가 안 한 걸 한 것처럼 하는 능력이 있고 남학생들은 한 걸 안 한 것처럼 말하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가끔 느낍니다. 면접 유형이 있는데요. 면접 유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면접하고 심층 면접이 있어요. 일반 면접은 생기부나 자소서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고 심층 면접은 교과 내용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 주고 분석한 다음에 면접관하고 같이 대화하는 게 심층 면접인데 심층 면접은 서울대나 고려대 이런 최상위권 대학의 일부 있고요. 대부분의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일반 면접으로 해서 생기부의 내용을 물어보는데 문제는 일반 면접도 만만치 않아요. 왜냐? 생기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생기부를 쓰실 때 되도록이면은 내가 맡은 아이가 조금 더 좀 잘 되기를 바래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은 선생님들은 정말 극히 드물고 대체로 선생님들은 뭔가 칭찬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칭찬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예 안 써요. 비난을 할 바에는 생기부를 기록을 안 하고 말지 비난을 하기 위해서 학생을 비난하기 위해서 생기부를 쓰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생기부는 약간 학생에 대해서 조금 과장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학생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 준 거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그걸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야, 선생님이 생기부에 보면은 우리 학생은 뭔가 하나를 하면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끈기가 있다고 하는데 학생 이거 어떤 모습인 건지 한번 설명해 볼래? 그러면 학생이 당황해요. 제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일반 면접에서 오히려 아이들이 낭패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러 갈 때는 항상 생기부의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되새겨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제출 서류는 이제 1학년 같은 경우는 자소서밖에 없고요. 2학년에는 아마 추천서가 일부 대학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추천서는 대학이 막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깊이 평가하지는 않아요. 최근의 경향이 그래요. 아마 2학년 학생들이 볼 때는 이미 이제 내년에 1학년들은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2학년들은 사실상 추천서의 영향력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에서도. 근데 이 학생부 종합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가 있을 경우에는 수능 최저에 의해서 영향력이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통과가 학생부 종합 전형, 특히 이 대학들을 가는 데는 고대, 부산대, 이화여대 이급의 대학들을 가는 데는 굉장히 수능 최저가 중요합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없어요. 연대부터 없습니다. 연대도 없고 성균관대, 서강대 없습니다. 중앙대, 경희대, 뭐 외국어대 하나도 없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학종 실패의 공통점, 내신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내신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만 많고 학업 역량이 부족해도 실제로 대학에서 많이 선발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내신에서도 4등급, 5등급 이하 또는 원점수가 50점, 60점 이하가 많아지면 불리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학생이 많은 학과들이 있어요. 쉽게 아이들이 활동, 비교과를 채울 수 있는 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물학과. 생물은 해부하고 뭐 이러면은 막 되게 좀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그런 건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생물학과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준비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경희대 작년에 레오 르네상스 전형을 보면 평균 경쟁률이 한 15대 1쯤 되는데 생명과학과만 49대 1이었어요. 그럴 때는 15대 1로 됐을 때에 합격한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의 아이가 합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준비된 학생들이 많은 학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준비를 충분히 했어도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성의 없는 자기소개서 또는 부실한 면접 대비 이런 건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도는 있어야 돼요. 분명한 것은 3년 생활기록부 안에서도 일부 관심도가 드러나야 되겠고,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계속 뭐 경영경제 쪽만 계속 생각하다가 국어국문과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뭐 어떤 친구들은 뭐 그렇게 하면은 저는 국어국문과를 가서 제가 고등학교 때 관심 가졌던 경영과 접목해서 출판사를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친구들도 뭐 없잖아 있는데 그건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춘 거고요. 너무 관심도가 낮아도 사실은 곤란하고 또 관심도를 과장해서도 곤란한 거죠. 제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원예생명학과를 지원했는데 얘가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다가 자기가 독서한 내용 중에 맹그로브 숲과 관련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소서에 쓴 거예요. 그래서 맹그로브 숲을 보고서 자기가 앞으로 그 친환경적인 뭐 이런 환경 뭐 이렇게 하면서 원예생명학과를 썼는데 면접을 갔는데 하필이면 맹그로브 숲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님이 거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꼬치꼬치 캐무는 거죠. 기특하니까. 교수님은 기특하니까 캐물었는데 얘는 답을 못했죠. 예, 그래서 면접 점수가 거의 꼴찌로 내려앉아서 나중에 붙긴 붙었지만 추합으로 문 닫고 붙었어요. 그게 붙어서 다행이긴 하죠. 어쨌든 지원 전공에 대한 관심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아주 어마어마한 전형입니다. 이렇게 막 학생들이 이렇게 여기는 지금 성균관대학교의 작년 11월 논술 끝나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모습인데요. 이날 지원한 학생들이 4만 9천 명이에요. 예, 그 중에 합격한 학생은 900명. 예, 그러니까 엄청난 경쟁률을 보여주는 게 바로 논술입니다. 그럼 논술은 과연 봐야 되는가? 논술실시대학 부산에서는 부산대 하나밖에 없네요. 울산에 이제 울산대 의예과가 논술을 보게 되고요. 논술을 봐야 되느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논술을 좀 보라고 합니다. 어떤 친구들 내신 성적이나 비교과 활동이나 수능 성적이나 그 어떤 것도 잘 안 갖춰져 있는 친구들 한번 논술 한번 보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거잖아요.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은 대학에 가서도 그렇고 앞으로 사회에 나와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경험들은 저는 꼭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비교과도 내신도 수능도 준비가 안 돼 있다면 한번 논술 준비를 끝까지 물고 늘어져 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발표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저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기본적인 내용이 80%가 나오고 변별을 위한 내용이 20%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이 20%를 준비해 줘야 되는데 교재도 대학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바로 대학에서 발표하는 논술 가이드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거 꼼꼼하게 읽어보고 준비한다면 합격해서가 아니라 합격을 못한다 하더라도 한 번쯤 그 공부의 경험들이 쌓이게 돼요. 공부의 경험들이 쌓여야만 뭐 재수를 해도 수능 성적이 올라가고 또 재수를 해도 가능성이 생기고 또 대학에 들어가도 더 대학 가서도 더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대학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논술 가이드북 같은 거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어떤 채점 기준으로 한다 나와 있고요. 이 책은요 역시 고등학교의 진로 진학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3학년 교무실 또는 대학에 직접 신청해도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술 한번 아무것도 아닌 경우 한번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다. 실제로 저의 제자 중에서 내신이 한 5, 6등급 정도 나오고 수능은 한 과목은 탐구 하나는 2등급 나오는데 나머지는 4등급 막 이렇게 나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논술을 준비해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붙었어요. 근데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거든요. 2개 합6 통과하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붙고 나서 저한테 5등급짜리 일반고에서 내신 5등급짜리가 붙어서 저한테 연락을 왔는데 제가 그 친구에게 상처를 줬죠. 왜냐면 그 친구가 선생님 저 붙었어요 그러는데 제가 축하한다 했어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친구가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마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예. 논술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있고요. 예, 뭐 세계 영역 합 6, 합 5, 합 뭐 이렇게 쭉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연계 이거 2021년도 아직 1학년 건 안 나왔어요. 1학년 거 안 나왔고 지금 현재 2학년 거 지금 나온 거거든요. 예, 보시고 만약에 지금 사진 못 찍으신 분들은 우리 이 영상이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라가거든요. 홈페이지에 올라갔을 때 화면 멈춰 가시면서 좀 보시면 될 거예요. 또 앞으로 자료가 많이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학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문과 같은 경우, 경기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부산에서 올라오는 것이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들이 일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논술에서 이제 수능 최저가 있을 경우에는 수능 최저 통과자냐 통과 안 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통과하지 않았을 그냥 단순하게 논술 경쟁률을 보면 50대 1, 60대 1 된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 통과자들끼리만 순수 경쟁률을 보면 15대 1 뭐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는 논술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시 전형을 정리하면은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우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앞으로 이제 입시 자료를 많이 보실 거예요. 우리 애가 지금 몇 등급인데 어떤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찾아보면서 가장 궁금한 게 이 대학의 입시 결과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좀 제대로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선생님들도 잘 못 읽으셔가지고 아이들을 잘못 지원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국대를 한번 보실게요. 건국대를 보면 2개의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추천 전형하고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 실제로 이게 건대에서 자기들 합격한 아이들의 평균을 공개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학교 추천은 이름만 학교 추천이고 뭐 그 추천 자격은 기준은 없어요. 근데 이름만 그래요. 그래서 자추와 학추가 사실상 같은 학교인데 같은 거나 다름없는데 경쟁률과 합격선을 보면 지금 자기 추천이 합격자가 굉장히 3.1등급이 평균 합격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학생들이 한 3등급 초반, 아니면 2등급 후반 이 학생들이 건대에 3.1등급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자추를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도대체 이 1.8등급은 또 뭐냐? 그리고 이 학교 추천은 내신 성적이 30%가 들어가요. 그럼 내신 성적이 들어가니까 어떤 학생들이 못 쓰냐면은 내신이 낮은 학생들. 그러면 어디 말하는 걸까요? 자사고, 특목고.
아무리 잘해도 4등급, 5등급 넘기기 힘든 학생들, 이 학생들은 학교 추천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아, 여기 쓰면은 내신 30% 들어가니까 난 떨어질 거야. 그럼 이 친구들이 어디 쓰겠어요? 자추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추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반고의 1등급 학생들과 자사특목고의 3, 4등급 학생들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3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의 2등급 대학생이 자추를 쓰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이런 맹점이 있어요. 그게 여기도 나오죠. 부산교대. 부산교대 보통 지역 학교는 지역 인재 전형을 쓰면 좋아요. 왜? 다른 지역에서 치고 들어오지 않으니까. 부산교대,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산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역 인재 전형이 가장 경쟁률도 낮고 점수도 좀 낮은 편인데, 부산교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인재 전형이 더 높아요. 그리고 학종이 더 낮아요. 이거 왜 그러느냐? 부산교대는 서울에서도 와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도 와요. 다른 지역에서도 내신이 조금 딸리더라도 활동 많이 했던 친구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막 지원을 하는 거고, 지역 인재는 이 지역 아이들만 보니까 지역의 내신 좋은 아이들만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산교대의 학종은 서울권 학교 학생들, 자사특목고 학생들이 다 들어오니까 여기는 내신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저것도 높죠.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반고 아이들이 바라볼 때, 일반고 아이들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안 되고, 저 안에 자사특목고가 섞여 있구나라는 것들 같이 읽으셔야 돼요. 고려대학교 일반 전형이 있어요. 내년에 학업 우수형이라고 하는데 그 전형도 보시면 합격자 평균이 2등급 후반 막 이렇게 가요. 그럼 그건 역시 자사특목고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수시 전형 대비 방법은 뭐냐? 가장 많이 뽑는 것이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이었잖아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 세특이 잘 나와야 된다니까. 학교에 세특이 잘 나오려면은 잘 보여줘야 되는 거죠. 선생님 앞에.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지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 앞에서 활동이 보여야만 선생님이 써주실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 이 생기부를 쓰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수업을 너무너무 열심히 잘 듣고 너무 좋은 학생인데 그 학생에게 세특을 써주려니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쓸 말 해봐야 뭐밖에 없어요? 수업 태도가 좋다. 그거밖에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바꾸긴 해요. 수업 태도가 좋다, 수업 태도가 그림 같다. 뭐 이렇게 바꾸긴 하는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데 나와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선생님 귀에 들리고 체크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아까처럼 어떤 걸 발표했다, 어떤 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소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학습 경험 이야기할 수 있고 인생 경험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의 충실함, 적극적인 수업 활동, 이게 1순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잖아요. 내신 성적도 원점수, 자는 애는 깨울 것, 이런 것들. 결국 학교 생활에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인 수능 준비. 아까 심지석 선생님이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 수능은요, 항상 점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은 평균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한 60, 70% 맞출 수 있게끔 만들어놔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변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충실히 해놓고 변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씩 이제 잡아 나가는 방식의 공부법. 그리고 만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 통과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통과할 수 있는 역량, 이런 부분들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꼭 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뭐 권장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1등급 대학생이 내신 1등급 대학생이 수능이 더 잘 나올 때, 또는 내신에 비해서 수능이 안 나올 때 해가지고 제가 쭉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화면을 보시고 뭐 찍으셔도 좋고, 아니면 이게 업로드 됐을 때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형에 따라서 쭉 나열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건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능과 정시인데요. 뭐 정시는 뭐 이렇게
아까 뭐 수능 얘기 많이 했잖아요. 개념을 갖다가 공부해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고요. 지금 1학년 얘기를 잠깐 하면은 1학년의 경우에 문이과를 없앤다고 했는데 대학들이 수능 과목을 지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수능을 준비하려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문이과가 구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다. 이건 지금 문과인데요. 문과는 뭐 아무 과목이나 수능 과목으로 선택해서 시험 보면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과가 좀 문제죠. 이과 같은 경우에 수학에서 이 대학들, 지금 노란색으로 표현된 이 대학들은 미적분 또는 기하를 무조건 선택해서 수능을 봐야지만 입학 자격을 주겠다라는 자격 조건으로 걸고 있어요. 과학도 마찬가지죠. 과학도 무조건 2과목 과학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위권 대학에서 수능을 지정했기 때문에 수능 덕분에 지금 문이과가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1학년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수능 공부법인데 공부법에서 아까 얘기 많이 나왔지만 EBSI에 나와 있는 공부의 왕도라는 데서 나온 거 한 2개만 설명하면은요. 첫 번째 설명은 뭐냐면요. 어떤 학생이 수학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수학이 한 4등급, 5등급 실제 있는 그 공부의 왕도 다큐멘터리에 있는 거예요. 수학 수능이 너무 안 나와가지고 고심하던 끝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책을 꺼내가지고 다시 봅니다. 그랬더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다시 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과정부터 다시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시 이제 기본을 탄탄히 해가지고 했더니 결국 성적이 올랐고 본 수능에 가서 수학 100점을 받고 서울대를 들어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이제 제가 정말 우리 학생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어떤 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인데 의대 학생 중에서도 물리라는 과목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우리 EBS에서 취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너 이렇게 물리를 잘하냐라고 했더니 책 한 권을 딱 꺼내면서 그 물리 참고서를 꺼내면서 제가 이거 몇 번 봤을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이제 뭐 서너 번 봤겠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해주니까 아닙니다 하면서 저는 이 물리 참고서를 몇 번쯤 봤을까요? 이 친구가 자기 50번 봤다고 그래요. 50번. 의대 간 친구예요. 의대 간 친구 머리가 나쁠까요? 좋을까요? 좋겠죠. 그 머리 좋은 학생이 물리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물리책을 50번 읽었대요. 우리 학생들 어떤 한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본 적 있나요? 물리책 몇 번 읽어보셨나요? 이과 학생들. 한두 번 읽어보고 그것도 부분적으로 발췌해보고 난 물리 안 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한번 노력해봐라. 반복적으로 읽어보고 개념을 내 것으로 만들면 분명히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거고요. 탐구 선택 방법인데요. 요 밑에 거 보시면 좋아요. 내신과 연계된 과목이 뭐 당연히 좋겠죠. 수능에서 탐구 선택하는 법. 논구수라고 연계된 과목도 좋겠죠. 문과에서는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정도가 되겠고요. 이과에서는 물리, 이게 이제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전공과 연계돼 있는 이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쓸 때 좀 전공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대비해서 좀 도움이 되겠죠. 다만 탐구 과목을 선택은 특히 2학년들 이번 겨울방학까지 마무리하셔야 되거든요. 탐구 2학년들 자꾸 탐구 3학년 올라가서 교체하면은 폭망의 지름길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다음에 탐구 안에서도 뭐 문과 학생이 수리적인 능력이 좀 좋으면 도표가 많이 나오는 과목들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휘력이 풍부하고 독해력이 좋은 학생들, 독서 경험이 많은 학생들은 좀 말장난처럼 숨은 뜻들이 많이 숨겨져 있는 과목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배경 지식이 많고 역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동아시아사나 세계사처럼 역사 과목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과의 경우에는 역시 수리적인 능력이 탁월한 학생들, 이과 안에서도 탁월한 학생들은 물리1, 물리2, 화2처럼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 개념이 과목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좀 아주 디테일한 그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분석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생물이나 화학 쪽이 좋겠고요.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저 난 암기하는 게 최고다. 이런 학생들은 생물원, 지구과학원, 화투, 지학2 이런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한번 찍어서 집에서 한번 빙고 게임을 한번 해보세요. 예. 이거 빙고 만들어지면 심각한 겁니다. 예. 그렇죠? 예. 선생님 저 요즘에 이렇게 식사 시간이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고요. 도대체 웹툰은 누가 만들었길래 내 시간을 뺏는 거야? 하면서 보는 아이들 있죠. 예. 공부의 시작은 책상 정리부터지 이렇게 하면서 예. 이런 게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책 보면서 앞으로 더 해야 되네 이만큼. 그래서 계속 남은 분량만 찾아보는 이런 경우들.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으로 좀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팩트를 통해서 내신 그 모의고사 성적 같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팩트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고려한 이런 전형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스코어가 아니라 스터디, 아까 단순한 등급이 아니라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 학습한 경험이 중요하겠고 인생 활동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2학년 2학기, 1학년들은 1학년 2학기 되시고 남은 학기들 잘 마무리하셔서 오늘 이렇게 태풍이 올라오는 가운데 폭풍의 언덕으로 올라오셔서 강의를 들려주셨는데 남은 학기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